안녕하세요. 2005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5 형사소송법이 그동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아낌없는 사랑을 주셔서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하게 됐고, 또 요번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판례가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수사준칙 규정이 또 제정된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폭은요, 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넓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기본 강의 2005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이거의 대상은 누구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요. 모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그리고 경찰 승진, 법원 서기보 이런 시험이 있죠. 그리고 경찰 간부와 일반 경찰 순경 시험이죠. 이런 분들은 경찰 간부와 순경은 뭐만 수사와 증거법만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순경 경찰 간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은 수사와 증거법 요거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전 범위 아우르는 모든 시험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를 오리엔테이션에 장황하게 나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지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가면 용도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자꾸자꾸 이제 필요한 것들은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강의를 어떤 목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이해 있잖아요. 이해를 잘 시키도록 여기에 충실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저는요, 실전에 필요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적 이해에 충실한다는 건요, 암기식 강의가 아니라 이해식 강의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암기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암기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암기할 사항은 철저히 암기법을 전달해서 암기시키고요. 그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나머지 사항은 철저히 이해식으로 강의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형 강의를 하겠다는 건요. 일단 실전형 강의를 하려면요. 조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요거를 확실히 숙지시키는 강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미 최신 판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충실하게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지금 교과서 나온 시점까지의 최신 판례는 시험용 최신 판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로 요거를 최신 판례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있죠. 이 기본 강의에서는요.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 있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은 걸 전달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잉하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풀이로 보완할 거는 문제풀이로 넘기고요. 그러나 아주 충실하게 많은 양을 강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것은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간간히 출제되는 게 있어요. 간간히 혹가다 출제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혹가다 출제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혹가다 출제되는 것들은요. 이거는 강약을 조절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 그러면 별 표시하라는 거 지금 별 표시시켜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별 표시했다가 이거는 시험장 끝 그 막판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별 표시는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험의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출제되는 것 중에서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또는 읽어보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강의의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는 거 스킵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은 막판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한두 번 공부할 때는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빨리빨리 읽고 넘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끝판까지 가져가시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중요하다 표시한 거 끝까지 가져가시는데 중요하다 아니면 형광펜 처리하고 그러는 것들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확실히. 그러면 볼 필요 없는 거 왜 그러냐? 책에 있잖아요. 다 생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험서라 그래도 써놓긴 합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어때? 책이 있잖아요. 형태가 어그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볼 필요 없다는 걸 처음부터 볼 필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있죠. 빨리 강의하고 넘기는 거 그런 거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강의하고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는 어때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있죠. 그냥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런 의사표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표시에 따라서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요. 이 책임 있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 있는 강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형소법을 고득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 있는 강의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2005 형사소송법 이 교과서는 파트 1 1편입니다. 챕터 1에 형사소송법 기초이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챕터 2 2장이죠. 2장에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가 나와요. 이게 서론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기초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의의가 나와 있죠. 네, 형사소송법의 의의라는 건 뭐야? 의의라는 건 뜻을 얘기하는 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뭐냐 이거예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는 자,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한다.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법은 뭐냐?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즉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실체법이에요. 형법은. 그러면 어느 것이 범죄이고 범죄를 범하면 얼마나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처벌을 할 것인가, 이거를 규정한 법이 그게 바로 형법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와 형벌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규정한 법이다. 그래서 실체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해서 실현하려 그러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사 절차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법의 절차법이다. 그러면 형법은 범죄, 성립과 처벌,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실체법인데 예컨대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형법 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거는 살인죄라는 범죄예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뭐야? 살인죄라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한다는 거죠. 이거는 형벌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 갑이 A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갑이 피해자 A를 살해했다고 의심이 가요. 그러면 의심이 가는 단계에서 갑 너 살인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갑에게 바로 사형, 무기징역 이런 형벌을 부과했다는 큰일 나요. 왜 그래요? 갑에게 죄가 있는지 유죄인지 죄가 있다는 거 유죄라고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유죄라고 밝히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 바로 수사와 공판 절차라고요. 수사를 한다고요.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거예요. 공판 절차는요, 이게 공판이 이게 공적인 재판이에요. 공무원 할 때 공짜장이잖아요. 공무원 할 때 공짜. 거기다 재판할 때 판짜예요. 그러면 이 공적 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판이라고요. 공적 재판으로서 이거를 공판 절차를 형사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적 재판이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왜? 자, 형사소송법을 공적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검사라는 공무원이 공소제기해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가 소제기해서 어때요? 형사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라 검사가 소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려요. 검사는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이 소제기해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건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사와 공판 절차 이런 걸 규정한 법을 이런 수사와 공판 절차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형사 절차는요.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형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요. 제일 먼저 수사 절차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수사 절차를 거쳐서 공소 제기라는 요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그러고 나면 공소 제기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판 절차에서 재판을 해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해서 재판이 확정되면은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 절차로 넘어가요. 형집행 절차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사 절차에서 지금 갑이 있잖아요. 갑이 A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수사를 받는 갑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어때 공소제기를 하잖아요. 소제기하는 거예요. 공소제기는 뭘 하는 거냐면요.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말이에요. 공소제기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갑은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와서 형사재판을 받는 이런 갑을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공소제기를 받은 자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판 절차에서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형사재판을 했죠.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갑이 여기서 재판이 확정되면 유죄가 확정됐다. 여기서 죄가 있다는 게 확정됐다. 그러면 갑은 뭐가 돼요? 형벌을 집행받습니다. 집행이라는 것은 확정된 형벌을 실현하는 거예요. 집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형벌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확정된 형벌을 국가가 실현하는 것을 집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유죄가 확정돼서 형벌의 집행을 갑이 받으면 갑은 수용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사 절차는 이렇게 수사 절차, 요거 공소 제기 절차,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절차가 끝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재판의 확정 절차, 그리고 형 집행 절차, 집행 절차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의자라 그래요. 수사받는 자. 그 다음에 공소제기 받으면 피고인으로 돼요.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자다 그러면 수용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단계별로 절차별로 붙여지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형사 절차는 이렇게 5단계로 다시 한번 수사 절차, 자 수사 절차,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절차, 공판 절차,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되는 확정 절차, 집행 절차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자 이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 있잖아요.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형사절차는 뭐예요?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다. 형사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이걸 갖다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법정, 법으로
정하는 그런 원칙을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사절차는 미리 법률에, 이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형사절차라고 그래요. 형사절차는 미리 법률로 규정하는 건 왜 그러느냐. 자, 이거는 형사절차가 법률에 형사절차를 미리 규정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제멋대로 마구마구 할 수 있어요. 형벌을 집행하는 주체가. 그래가지고 공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공정한 그런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요구되는데,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어디에 규정이 있다? 헌법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헌법 12조 1항에 규정이 있다는 조문의 숫자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뭐냐 이거예요. 자, 형사소송법 공법이라고 그래. 공법. 공법이라는 건 뭐냐?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개인과 국가 간의. 그러니까 형벌은 어때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개인이 행사하지 못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거를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걸 규정한 거 민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민법.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어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다음에 사법법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에 관한 법이라는 거. 사법이 형사 재판을 하는 거, 재판 이런 거 하는 거 사법 기능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법부에 관한 사법 재판에 관한 법이다. 그 다음에 절차법이다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을 볼까요?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에서 여러분들은 법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법원이라는 건요, 한자 말이에요. 이거. 법자에다가 근원 원자, 법의 근원 또는 법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연원이나 또는 존재 형식을 말해요. 형사소송법이 어디에서 형사소송법의 연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된다는 건 어때요? 존재 형식이 된다는 거. 즉 형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때요? 존재 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법률, 대법원 규칙 등은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됩니다. 헌법, 법률, 대법원 규칙까지. 그런데 관습법이라든가 있죠. 그 다음에 법무부령 이런 거.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사경관리 직무규칙과 관습법은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사경관리 직무규칙은 지금 폐지돼가지고 구가 돼. 구가 붙으면 어때?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사경관리 직무규칙.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법무부령이라고요. 이런 거는 법원이 되지 않고 관습법도 법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되는 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대법원 규칙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거든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니까 헌법은 형사소송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은 왜 법원이 될까요?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은요,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요. 이 형사소송법인 법률보다 높은 법률이에요. 따라서 헌법에다 형사절차를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12조가 있습니다. 헌법. 12조 1항을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그 다음에 적정절차 원칙 또는 적법절차 원칙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형사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형사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조 2항은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그 다음에 12조 3항 그리고 16조 여기는 영장주의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 강제 처분하는 거예요.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 처분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영장은 누가 청구한다? 검사가 청구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헌법에 규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경관에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장주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현행범인인 경우하고요, 중대범죄에 대한 긴급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긴급 체포할 때는.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16조에 있죠. 주거의 자유 요구, 주거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때요?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그래가지고 사경관에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려면 개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조 사항이 있는데 12조 사항은요.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는 국선 변호인,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진술거부권, 권리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권리가 이거 있잖아요. 권리가 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에만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예를 들면 고소권, 상소권 이런 것들이 고소권, 상소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조 5항 볼까요? 체포 구속의 이유, 고지와 통지제도예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 당할 때는 어때요? 체포 구속 하는 이유 있죠. 체포 구속의 이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된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뭐 통지해 주는 거예요. 가족 등. 그러니까 이 체포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 구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6항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하면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헌법상 권리란 말이에요. 헌법상 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2조 7항부터 볼까요? 자,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나오죠. 이거는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이거는 증거법에, 형사법 증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헌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3조 1항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리, 다시 심리하지 못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처벌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행위로 인하여 소추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형법정지형법에 요거의 헌법적 근거예요. 헌법의 규정이 있어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형사법에서요. 기판력 나오거든요. 확정재판에 여기 기판력 있죠. 예, 그것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효력이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기판력인데 요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확정되면 다시 그걸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되면 어때요? 확정됐다. 하나의 사건이. 그러면 더 이상 그걸 왈가왈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확정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걸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어때요? 예,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7조 1항은 재판 청구권이에요. 이걸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헌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7조 3항은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원칙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권리로 보면 어때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쭉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될 때까지가 아니라 확정될 때까지. 이때는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은요. 유죄로 고정되는 겁니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무죄로 추정받아서 무죄라고 추정하고 재판하고 무죄라고 추정하고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검사가 증거를 잘 들이대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유죄로 고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고 또는 원칙이라고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라는 면에서는 27조 5항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에요. 자, 이거는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나와서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어를 형사법 학자들은 피해자 등의 공판정 진술권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28조 볼까요?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예요.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37조 2항은 원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뭐예요?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할 때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과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례 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헌법상 37조 2항의 비례 원칙을 규정한 게 행정법에 비례 원칙이 투영돼요. 경찰학 같은 데 경찰 비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4조 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인데요. 이거는 형사법의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한 국내법상 예외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현행범인인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없고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면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회기 중에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요. 이 형사정법의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한 국내법상 예외인데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에요. 이게 면책 특권에 속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이걸 직무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직무보수행위도 포함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요. 공소제기할 수 없는 걸 공소제기하면 이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태에 해당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쭉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 다음 여기서 국회의원은 그러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요거를 직무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직무보수행위 이런 것들은 국회 밖에서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징계 책임은 지는 거예요. 국회 안에서 징계 책임. 요거는 진다.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불소추 특권은요. 소추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다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받는 거, 즉결심판의 청구를 받는 거, 약식명예 청구를 받는 거 이런 걸 소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소추할 수 있어요. 재직 중이라도. 그 다음에 재판 공개의 원칙은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심리는 어때요? 국가안전보장으로 해서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하는데 할 때는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결정할 수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공개한다는 겁니다. 자, 111조 1항 5에 헌법소원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 절차로서 형사법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법률 있죠. 예, 법률은 형사법의 법원이 됩니다. 여기는 형사소송법전, 이걸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형사소송법전은 명칭이 형사소송법이죠. 예, 그러면 명칭이 형사소송법인 걸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예,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안에 명칭이 형사법이 아닌데 이름이 형사법이 아닌데 거기에 형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걸 형사보상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형사법의 법원에 해당해요. 여기에 형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 심판 절차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형사 절차.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름은 형사법이 아니죠. 그런데 형사법에 형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형사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 있죠. 뭐가 있냐면요. 형사소송 규칙이 있고요. 공판정 좌석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형사법의 법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형사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 거를 좀 볼까요? 예, 형사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 거는요. 먼저 법무부령이 있어요. 법무부령은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명령이에요. 법무부령은 뭐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죠. 예,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명령인 법무부령에는요. 구 사경관리 직무규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폐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준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법무부령으로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될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의 법원이 되려면 누구나 지켜야 되거든요.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관만 지키면 돼요. 따라서 직무상의 준칙인데 이거는 경찰관만 지키면 돼요. 그렇죠. 사경관리만 지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형사법의 법원이 되는 경찰관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형사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검찰사건 사무규칙, 요거는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검찰청 내부의 그 직원들만 지키면 돼요. 검찰청 내부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준수할 걸 요구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법무부령으로서 형사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리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리 헌결.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예,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면 판례인데 다수설은 법무부령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요. 다수설과 판례가 대립되죠. 다수설은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 여기서 다수설과 판례가 대립되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대립되잖아요. 다수설은 법무부령이 형사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고 판례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판례로 가야 돼요.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내줍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요.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이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 묻기 때문에 판례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사경관리 직무규칙과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형사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관습법은요. 형사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은 불문법이란 말이에요. 불문법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글로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문법은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형소법의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형사소송법은요. 예, 모든 법은요.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세 가지로 따져요. 예, 먼저 장소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이런 거예요.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느 장소에 형소법이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고, 시간적 적용 범위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형소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요. 얘는 어느 장소에 형소법이 적용될 것이냐. 형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요. 형법에서 배우는데 속지주의가 원칙이에요. 속지주의는 뭐예요? 속지주의. 그 뭐예요? 속지. 지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 내에서 범해진 범죄는 우리 형법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범해도 우리 형법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지주의 원칙. 그리고 속지주의 원칙인데 뭐를 가미하느냐 우리가 뭘로 보충하느냐. 기국주의, 속인주의, 그 다음에 5조의 보호주의, 6조의 보호주의, 그 다음에 세계주의 이런 거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적 적용 범위는요.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급표라는 건요. 소급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급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여기가 범죄 행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범죄 재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행위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재판시에는 여기에 범죄 규정이 있어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행위시법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요. 행위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걸 재판시에 재판할 때는 범죄가 됐다 그래서 요거를 재판시 요거를 행위시로 거꾸로 가서 소급. 자, 거꾸로 거슬러 가서 이거예요. 쭉 거꾸로 가서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시에 적용되는 이 법을 행위시 범죄 행위할 당시에 요거 범죄가 아니었던 걸로 거꾸로 가서 요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재판시의 법을. 그게 바로 뭐예요?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형법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그런데 형소법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시의 법이 바뀐 게 개정돼서 시행된다 그래도 요걸 어때요? 범죄 행위 당시에 요쪽 범죄 행위시로 소급해서 형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인적 적용 범위는 별도로 서술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인적 적용 범위는 어느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될 것이냐예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형소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토, 영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영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토, 영해, 영공해. 영토라는 건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해라는 거는 바다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요. 대한해협만 3L이고요. 나머지는 12L을 우리의 영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공이라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12L에 있는 바다 그리고 영공 거기에 있는 하늘 여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형소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형소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형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내법상 예외와 국제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법상 예외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두 가지 특권. 아까 봤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인정돼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상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빼놓고 나머지 범죄, 살인죄를 범했다, 강도죄를 범했다, 아니면 문서위조죄를 범했다, 소추되지 않아요. 여기 소추라는 말은요 널리 국가기관에 심판을 구하는 것을 소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는 거,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에 청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추라고 그래요. 총칭해서. 그러면 이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요 국정을 수행할 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이라면 형사소추를 받잖아요. 그러나 퇴직 중에는 소추를 받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재직 중에도 소추를 받아요. 내란 외환죄는 너무 중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소추해서.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 이외의 범죄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 후에 소추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란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를 받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 빼놓고 나머지 범죄를 했대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퇴직 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강도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때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직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법상 예외로서 국회의원이 있죠. 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은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야. 그러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자, 보세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기 중이라면 국회가 회기 중에 있다면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래도 체포구금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검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그래도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을 하거나 또는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회기 중이라면 검사가 이거 체포 구금하려고 그러지는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국회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면 뭐예요? 체포 구금당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방탄국회라고 그러죠. 방탄국회. 방탄.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어때요? 현재 죄를 범하고 있는 범죄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라고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까지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인인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거는 적용 범위에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외의 경우는 회기 중이라면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면책 특권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 요거를 갖다 직무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부수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직무상행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 발언은 뭐예요? 직무상 국회의원이 뭐 대정부 질문을 했다. 또는 어떤 발언을 했다. 그리고 표결을 했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다. 여기 하면서 국회의원이 범죄를 범했다. 타인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 그렇다 그래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회 밖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사, 형사,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위해서 해도 또는 불법 행위를 해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징계 책임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무부수행위도 들어가는데 직무부수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직무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자, 발언과 함께 행해지는 직무부수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부수행위는 대표적으로 뭐냐 이런 거예요. 기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도자들 자료를 국회에서 사전에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피고인이 누구였냐면 유모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걸 갖다 옛날에 국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모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기가 있죠. 발언할 내용을 기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배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보도하기 편하게 배포해 준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직무상 발언할 내용을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이런 직무부수행위라는 거예요.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부수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와 직무부수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무행위하고 직무부수행위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건 검사의 공소권이 없다고요. 공소권이 없는 걸 공소제기하면 어때요?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소기각 판결, 공소권이 없는 거는요. 공소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자,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없는 걸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태에 해당해요. 그럴 때 하는 걸 우리는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공소기각 판결은 줄여서 공기판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공기판. 장기판이 아니라 공기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적 적용 범위의 국제법상 예를 볼까요? 국제법상 예를 보면요. 이거는 외국의 국가원수에 관한 거예요. 외국의 국가원수와 그 가족,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수행자, 팔로워스죠. 대통령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프레지던트라 그러죠. 프레지던트 and his followers. 그의 추종자, 수행자들, 신임받은 외교의 사절, 대사, 공사 이런 사람, 외교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국제법상 예외로서 이런 사람들은 외교상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외교상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범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외교상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국제법상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먼저 요거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판례가 요겁니다. 형사법 부칙에 여기 보면 형사 절차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형사 절차가 개시돼서 종결되기 전에 요거죠. 개시됐죠. 그리고 종결되기 전에 여기서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신법이 여기서 시행되고요. 옛날에는 뭐예요? 개정되기 전에 구법이 요거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법과 구법 중에 새로운 법과 구법 중에 어느 걸 적용할지를 혼합주의를 채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법 시행 당시 여기서 구법 개정되기 전까지 구법이 시행 당시 이루어진 요 소송행위, 요 구법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 구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신법 시행 후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정 후에, 개정돼서 시행된 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절차에서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법 시행 당시 구법을 적용한 소송행위는 유효로 인정하는 거예요. 구법을 적용한 건 여기까지죠. 신법 시행 전까지죠. 그렇죠?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 그러면 이 소송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신법 시행 후의 소송행위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구법과 신법을 혼합해서 적용하는 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항소심이요. 여기 항소심이 뭐예요? 2심이에요. 항소심. 그런데 신법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구법이 시행됐다고.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를 위법하다고 봐서 소력을 부정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구법 시행 당시에 구법 적용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심법에 따라서 이걸 적용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적용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구법이 시행될 당시에 구법 적용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예로 보고요. 심법 시행 이후의 소송행위는 심법을 적용해서 형사소송법 심법을 적용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법 당시 구법을 적용해서 구법 시행 당시 구법을 적용해서 요거 이루어진 소송행위를 무예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있죠. 이게 바로 미문화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요거. 요 판례를 우리는 미문화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미문화원 사건은요,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1986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뭐란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독재 정부로 집권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서 5.18을 일으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그 과잉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대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있죠. 미국이 어떤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을지로에 있는 미국문화원, 요거는 을지로에 있어요. 을지로. 우리나라 서울에 을지로에 있다고요. 미문화원 여기에 방화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면서 미국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러면 미문화원을 우리나라 대법관들께서 뭐라 그러냐?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치해법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예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영토의 연장이라고 봤어요. 뭐라고 본 거예요? 미국 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미국 땅으로 보면 어때요? 자,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요? 여 대한민국 국민, 대학생들이에요. 방화를 한 미문화원이라는 판례에 따르면 뭐예요? 미국 영토예요. 외국에서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진 자. 여기는 뭐예요? 속인주의를 우리 형법에서 형법형사법에 채택해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인주의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죄를 범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범했건 외국에서 범했건 대한민국의 형법과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어때요? 속지주의 때문에 처벌되는 게 아니라 속인주의 때문에 자 죄를 범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범했건 외국에서 범했건 미국 영토의 연장인 여기 치해법권 지역에서 범했다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형법, 형사법을 정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C번 판례를 보죠. 요거는 뭐냐 하면요. 요게 바로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한 판례인데요.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인적 적용 범위 요거에 관해서 보면은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외국인인 피고인입니다. 인적 적용 범위가 아니라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해서 그래서 이거는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예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뭐예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이거죠.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요. 형법 5조의 보호주의가 뭐냐면 내외기통 유문인이에요. 이거 내외기통 유문인은 형법에서 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에 관한 거. 이거는 공인장에 관한 거예요. 인장. 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때요? 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사문서, 의조사문서 행사처는 공문서에 관한 거는 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되는데 사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조의 보호주의는요. 국가나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법익을 침해했다.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익을 침해했다.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해야 돼.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되는데 의조사문서 행사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거예요. 의조사문서 행사죄를 간접적인 법익 침해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직접적 법익 침해가 아니라면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5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될 수 없고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5조의 보호주의, 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돼요. 형법상. 그런데 둘 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5조의 보호주의에 내외 기통 유문인에서 공문서에 관한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조가 적용되지 않고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익을 침해해야 돼.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되는데 사문서 의조 행사죄는 간접적인 법익 침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형법 형사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D번 판례 있죠.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판례도 요 참고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집착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번 읽어보라. 이거 읽어보고 넘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그러면 어때요? 그런 가볍게 읽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언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수업에 있죠. 기동력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또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도 그럼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이 적용 범위에 관해서까지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1강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